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년지 대사인 결혼을 준비했었습니다. 작지만 남자친구와 제 힘으로만 결혼 준비하려고 차곡차곡 몇 년 전부터 함께 돈도 모으고 있었고요.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남자친구와 부부가 되어 함께 시작을 한다는 것에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결혼이라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바로 상견례부터였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누나들은 뭐랄까 좀 무례한 느낌? 다른 식구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좋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상견례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을 정도의 그런 인간들 유형이긴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예비 시부모님, 특히 예비 시아버지가 그런 성향이 매우 짙었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작은 누나라는 사람.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때 너는 결혼을 물리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저희는 이 작은 누나라는 사람 때문에 상견례를 한번 변경했었습니다. 한 달 전, 일주일 전, 3일 전, 아니요. 바로 하루 전에 상견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냐고 남자친구가 물어오더라고요. 있잖아. 정말 미안한데, 혹시 상견례 날짜를 딱 일주일 뒤로 미룰 수가 있을까? 뭐? 바로 내일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우리 작은 누나한테 일이 좀 생겨서 내일 상견례를 참석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누나한테? 혹시 누나 어디 다치셨어? 그게 말끝을 흐리는 것 같았지만 제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에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누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다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상견례 하루 전에 날짜를 변경하자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었죠. 암튼 일주일 뒤에 상견례는 시작이 되었고 작은 누나라는 사람은 그때도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긴 했었습니다. 뭐 작은 누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약속한 시간에 도착을 했으니 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작은 누나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하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눈치 없이 지난주 상견례를 미뤘던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친구 식구들은 다들 헛기침을 하고 난리인데 작은 누나라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녀의 복장은 하하하 골프웨어였습니다. 뭐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골프를 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의 상견례를 미뤘던 이유도 바로 그녀가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위 사람들 눈치 살피지 않으면서 그 가벼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가관 그 자체였었죠. 어머, 죄송해요. 내가 또 늦었네. 내 결혼도 아니고 내 상견례도 아니다 보니까 자꾸 까먹게 되네. 지난주에도 골프 치느라 정신 나가 있었는데, 아니, 오늘 또 내가 골프장으로 가고 있었던 거 있지? 원래 이렇게 내가 뭔가에 꽂히면 이렇다니까. 그때 다 일어났어야 했던 거겠죠. 헛기침에 쓴 웃음을 지으며 허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말이죠. 상견례 자리 내내 무거웠어요. 오고 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어야 했는데 우선 저희 부모님도 침묵을 하셨고 남자친구의 부모님 또한 침묵을 하셨습니다. 마치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요. 누가 먼저 말을 거나 하고 내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음이 된 상태에서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 상견례 끝이 났고 그날 저는 두 번의 난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남자친구와의 소동이었었죠.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작은 누나 골프 때문에 그녀가 우리의 상견례를 잊었다는 이유로 약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남자친구의 변명은 정말 유치 그 자체였었습니다. 저희가 작은 누나를 뛰어넘어 결혼을 하는 것이니 배려를 해준 거라 하더군요. 성격 자체가 워낙에 남의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 담아두면 오래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견례를 한 주 미룬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누나가 결혼, 상견례 뭐 이런 거에 엄청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었고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아, 정말 누나 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가지고.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도 엄청 미안하게 생각을 하셔. 그런데 작은 누나 성격이 좀 그래. 그리고 그 속을 알 수도 없고. 지금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긴 하는데, 작은 누나가 한번 결혼하려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어서 지금 모든 식구들이 작은 누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양새거든. 아, 정말 내가 자세히 말을 해주고 싶긴 한데, 작은 누나 프라이버시니까 정말 미안해. 무례하고 뭐 이딴 집구석이 있나 생각이 되겠지만, 정말 우리 작은 누나 입장에선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그래. 우리 누나가 결혼할 사람하고 엄청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우리 가족들도 그 일로 상처받았었고, 우리도 그랬었는데, 작은 누나는 어떻겠어. 일부러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 상견례, 결혼, 뭐 이런 거 자체에 학을 떼는 사람이야. 정말 그래서 그런 거야. 오해는 하지 말아줘. 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우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었기에, 저는 이해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남자친구에게 화를 잔뜩 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2차전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반대하시는 게 당연했지요. 그런 무례한 사람들하고 사돈 맺는 거,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작은 누나 행태도 문제이긴 했었지만 부모님이 더 반대를 하고 든 건 바로 남자친구의 부모님들 성향이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 나눠 갖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니? 너 결혼하고 우리 집에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할 양반들이던데? 나이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요즘 우리 나이에 그렇게 가부장적인 사람들 없어. 시대가 변했는데 그 집안 양반들만 변하지 않은 것 같더라. 거들먹거리는 표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딸내미 골프 치느라 상견례 참석 못하니 상견례 날짜를 변경하자는 게 그게 정상적인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아, 기가 막혀서 정말. 네 남자친구 아버지는 어디 감히 여자가라는 말이 입에 붙은 양반이더라. 어찌나 귀에 거슬리던지. 너희 결혼할 생각하지 마. 걔랑 헤어져. 그런 무례한 집안하고는 사돈 맺을 생각 없어. 뭐 별로 나은 것도 없어 보이더만. 아이고, 어이구, 아들 가진 유세 떠는 거야? 며느리 둘이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감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듣게 할 거면 너 그냥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이거 사.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정말 가부장적인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처럼 거들먹거리는 표정부터 시작해서 은근히 친정보단 시댁이 우선이다. 그리고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시댁의 본분을 다 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친정 부모님은 딸 하나 없어졌다 생각을 해야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뭐 요즘 세상엔 아들 하나 얻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땐 그게 다 자기 위로하는 것 같다고. 자신도 딸 가진 사람이고 한 명의 딸은 이미 결혼을 시켜보았지만 특별한 일 빼고는 결혼하면 딸은 없어졌다. 혹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한다 합니다. 그래야 딸이 시댁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나요? 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그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뿐인데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꼭 만나봐야 하는 거더라고요. 만일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도중 그의 부모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엄마도 노발대발 남자친구는 제가 전화도 문자도 다 씹어버리니 전전긍긍.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주위에서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했고 좀 정리를 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뒤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한 건 아니니까 남자친구도 수긍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사이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잠시 중지가 되어 있다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완전 어이없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거든요. 분명 제 전화번호는 남자친구가 줬을 것이고 그런 남자친구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겠죠. 만일 우리 사이가 최악의 순간에 이별 수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위험을 직감했다면 절대로 남자친구는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를 너무 믿었던 것이었고 헤어짐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 단언을 했던 것이었죠. 따르릉
여보세요? 나 땡땡이 엄마야. 남자친구 엄마 전화였어요. 생각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벌린 일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남자친구의 엄마 목소리는 매우 다정했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 찔린 사람 같았고 불안했었죠. 남자친구의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언제 결혼 날짜를 보내주시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인상이 참 좋더라. 결혼하면 정말 잘 해보자라는 말까지. 상견례 자리에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를 한 이유를 얘기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다음 주에 땡땡이 아버지 생신이셔. 상견례까지 다 마쳤으면 우리 집안 식구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 와서 생신상 좀 차려야겠구나. 네 예비 시아버지, 아니지 시아버지라고 불러야겠네. 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신상 엄청 기대하고 있더라. 땡땡이 말 들어보니까 음식을 좀 한다고 하던데 음식에 관련된 자격증도 많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와서 솜씨 좀 부려봐. 그리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다. 이번 참에 점수도 따고 다시 한번 식구들 얼굴 보면서 정도 붙이고 얼굴도 익히고 하면 좋잖아.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었죠. 예비 시댁에서 김장을 하러 오라 한다든지, 명절 같이 지냈으면 한다든지, 혹은 예비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깎고 왔다든지. 그런데 저는 예비 시댁에서 시아버지 되실 분 생신상을 차리라고 호출을 하더군요. 미친 것들임에 틀림없었어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얘하고는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 집구석 보통 얘기들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 다정하고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그랬습니다. 왜 내가 땡땡이 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야 하는 것이냐고요. 그리고 왜 땡땡이 아버지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리고 땡땡이 엄마는 왜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전하는 것이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무례한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엄마는 그러더군요. 그럼 생신상 안 차리라고 했니? 너가 너무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거 나중에 네 시아버지 분명히 한 소리 하실 거다. 그 양반이 한번 뭐에 어긋나면 계속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는 사람이거든. 난 널 도와주려고 전화를 한 건데. 네 시아버지한테 밑볼 필요 없잖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꼭 와서 네 시아버지한테 점수 따도록 해. 안 그러면 너 결혼하고 한동안 피곤해질 수도 있어. 이건 내가 너한테 팁을 주는 거야. 저는 분명 따지듯이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차분하게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엄마를 보면서 정말 이분은 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며느리가 된다면 당신 남편한테 점수를 땄으면 해서 이런 전화를 했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의 엄마 모습과 말에서 뭔가 모를 제 미래가 보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남자친구의 엄마를 타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요, 우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땡땡이가 얘기를 안 한 듯한데 죄송하지만 땡땡이한테 자세한 건 들으세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고 남자친구에게 이 결혼은 안 되겠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구차하고 그리고 얼굴 보러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서 이렇게 끝내자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과 결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어쩌면 일방적으로 제가 이별 통보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숨도 못 쉬고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제발 아무 연락 없기를 그냥 남자친구가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알지 않겠어요? 아닌가? 모르려나? 작은의 식구들, 특히 아버지와 작은 누나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요. 좀 이렇게 지나가자.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동안 모았던 돈 딱 반분하고 제 갈 길 가기를 바랐었습니다. 시끄러워지는 건 정말 싫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죠. 기가 막히게 무례하답니다.
누구 보고? 저 보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보고 말이죠. 저녁 늦게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길래 생각의 정리가 끝났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어요. 지금 무례하게 이게 무슨 행동이야? 감히 결혼을 안 하겠다니. 어른들 가지고 놀리는 거야? 결혼이 애들 소꿉장난이야? 어른들 다 모셔놓고 귀한 걸음 하겠으면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왜 이렇게 사람이 무례해? 너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어른들 골려 먹으라고, 어른들 우습게 보라고 그렇게 교육받았냐고.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실수는 저지르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항상 심사숙고를 해야지. 일 다 벌려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도망을 친다고. 사람들 다 기대하게 해놓고 어림도 없어. 어디서 감히 결혼을 관두겠다 말을 해. 내 사전에 2번 다시 결혼이 파토나는 꼴 못 본다. 이 결혼 진행할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며느리 노릇해. 내 생일상에 친척들 다 불렀으니까 미리 인사드리라고. 알겠냐? 무례를 범한 건 먼저 자기들이었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도 바로 자기들 때문인데 내로남불 오지고 지리더군요. 이래서 그 작은 누나라는 사람 결혼도 파토가 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얼마나 만만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다 큰 성인한테 전화를 걸어 대뜸 소리부터 질러대는 것일까요? 저를 하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기 아들 여자친구고 상견례까지 마쳤으니 점수 따야 하는 며느리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이래서 요즘 어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혐오에 가까운 말도 서슴지 않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누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대우를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소수의 어른들이겠지만서도요. 어르신, 왜 이렇게 소리 지르십니까? 어르신이야말로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저도 다 큰 성인이고 어르신에게 이런 취급 받을 정도로 저 어르신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행동이세요? 뭐? 어르신? 아버님이 아니라 어르신이라고? 아, 너 뭐 하는 애냐? 너 지금 우리 가지고 논 거냐? 아니, 왜 남의 아버지한테 자꾸 아버님이라고 부르나요? 제 아빠도 아버님이라고 안 부르는데. 저기요, 힘 빼지 마시고, 저는 지금 말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거든요? 생신상? 참네.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도 지금 제가 결혼을 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래서 틀딱이라고 하나 보다. 완전 자기들 생각만 하네. 소리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뭘 인사를 드려라 명령질이야. 어르신이 뭔데 결혼하라 말하라 해요. 저 아세요? 저랑 무슨 사이 되세요? 무리한 건 제가 아니라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작은 딸이고요. 나는 어르신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저한테 소리 그만 지르시고요. 다른 여자 찾아보세요. 여자가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참고 골프 치느라 정신없어서 동생 예정된 상견례 날도 빠그라뜨리고 결혼도 전에 점수 따야 한다고 생신상 차리라고 해도 네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적인 여자 찾아보라고요. 저는 어르신 같은 분들을 좀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앞에서 얘 밥 말아먹는 행동할 것 같으니까 그만 틀딱 같은 행동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헤어졌고 반분한 돈 받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 들어 그냥 그 돈 드렸습니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시든 여행을 가시고 싶으면 가시든 알아서 하라고 했죠. 결혼이 깨졌다는 것엔 별로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남자친구 아버지라는 사람이 찌개 고함을 쳤던 그 전화 통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관두겠다 하니 고소를 하겠다는 말도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나섰고 개판 5분 전 되었었죠. 뭘 고소를 하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결혼 준비하다 관둔 사람들 몽땅 다 고소해서 콩밥 먹었으면 우리나라에 콩 남아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같이 나이 먹어가는 노인들끼리 추잡하게 굴지 말자고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암튼 어른한테 한 번도 그런 고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이 위축될 정도로 두려움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곱게 늙어가는 어른들이 있는 반면 자기들 생각에 똘똘 뭉쳐서 주위를 살피지 않는 어른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 어르신은 제게 그랬던 것일까요? 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험하게 하고 저를 한참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본 걸까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의 갈등만큼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더니
제가 그럴 위기에 처할 뻔했었네요. 다음번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결혼을 약속하기 전 꼭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 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말썽꽤나 피우던 사람이었죠.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마주치긴 했어도 학교 다닐 땐 대화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학교만 같이 다닐 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일진에 속해 있었고 저는 그냥 평범한 깻잎머리 여학생일 뿐이었죠. 저는 모든 게 중간이었던 것 같네요. 성적도 외모도 성격도 그냥 딱 중간이었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에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갔고 남편은 졸업 때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가 젤스에서 서울권 경영학과를 들어갔더라고요. 동창 친구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날라리에 동창생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일진이었던 남편이 젤스에서 인서울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네 집이 좀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좀 많이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땐 별일도 다 있다 하고 흘려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6년쯤 지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 근처 요양병원 영양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병원의 총무과 직원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저도 굳이 아는 내색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아른 체를 하더라고요. 이력서를 봤는데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면서 말이죠. 대화를 나누어 보니 예전 기억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말쑥한 모습에 꽤나 인기가 많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눈이 짝짝이거든. 렌즈 끼지 않으면 사물이 겹쳐 보여. 그것 때문에 군대는 면제받았어. 그리고 여기 병원장님이 우리 고모부님이셔. 고모가 간호총괄하시고 들어와서 일 배우라고 해서 지금은 사원으로 배우고 있는 중인데 몇 년 안에 총무팀장 시켜주신다고 해서 바로 여기로 왔어. 남편은 저희 집에 비해서 형편이 좋아 보였습니다. 병원장 고모부의 간호총괄인 고모의 배경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재수할 적에 집에서 수능 과목별로 개인 과외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로는 돈으로 머릿속에 수능 문제를 때려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지. 정말 머리가 나빴다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안 될 일이었죠. 그게 남편과의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퇴근 후 자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하다 보니 어느덧 사귀고 있는 사이가 되었고 남편의 거침없는 리드에 결국 임신을 하는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죠. 당시 저는 남편에 대해 확신은 없었던 터라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남편에 의해 반강제로 결혼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너 이제 어디 가서 결혼도 못해. 소문 안 날 것 같아? 너랑 나랑 사귀었던 거? 애 가졌다는 거? 우리 동창들에게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야.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너 지난번 동창 모임에 가서 나랑 사귄다고 했더니 애들이 뜨악했다면서? 여기 우리가 살던 동네야. 소문? 금세 날 거라고. 나도 아직 결혼은 좀 이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쩌겠냐. 내가 너 책임져야지. 남자의 책임감이란 그렇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우리 결혼해. 너 임신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긴 하더라. 지우지 말고 애 낳으래. 그 말인즉슨 결혼하라는 말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결혼해.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봐야 별거 없어. 솔직히 나 정도면 너에게 괜찮다 못해 넘치는 거 아니냐? 빼는 것도 딱 여기까지야. 더 했다간 진짜 화낸다. 제가 남편에게 확신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남편이 이런 성격 때문이었죠.
무조건 자기 말이 옳고 반박하면 자존심 긁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것도 안 되면 욕설이 나왔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결국 폭력 성향도 보였었거든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속 터진다면서 벽을 주먹으로 치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계속 애기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지우고 싶었죠. 그리고 병원도 관두고 남편이랑도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결심을 굳혔는데 외할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당시 저희 집도 그랬고 외가댁도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누구나 겪듯이 늙어 병들면 돈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외갓집 사람들은 외할아버지의 병수발을 들 여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일을 엄마가 떠맡게 되었죠. 오빠하고 동생들이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네 외할아버지 병수발들 사정이 안 되나 봐. 우리 매 한 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병원에 있으니 그나마 좀 낫지 싶어. 미안하지만 너 일하는 요양병원에 할아버지 좀 넣어줘. 삼촌들이랑 이모가 매달 10만 원씩 보내기로 했어.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는데 풍이라는 게 3년, 5년, 7년이라고 하더라. 3년 넘기면 5년 살고 5년 사시면 7년 사신대. 긴 싸움이니까 최대한 아껴서 모셔야지. 이 엄마도 아버지가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니네 병원 들어가면 직원 가족 할인인가 된다고 했잖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모실 수 있지 않아? 엄마가 부탁해. 할아버지 좀 도와줘. 일반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직원 할인이 있어서 병원비의 반액 정도만 내면 되었고요. 엄마에게 병원 그만두고 여행 다녀온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외할아버지로 인해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날짜는 지나는데 뱃속 애기가 자랄 것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미래의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말은 들었다.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 생각 같아서야 더 좋은 혼처자리 찾아서 맺어주고 싶지만 네가 내 아들 아이를 임신했다니 이것도 인연이면 인연인 거지. 알아보니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너 자체로도 엄청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네가 영양사니까 내 아들 먹는 것은 잘 챙겨주겠다 싶다. 그거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들어. 군대 면제받은 이야긴 들었지? 눈이 좀 안 좋은 편이야. 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어. 눈은 영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내가 챙겨주니까 괜찮지만 결혼하면 잘 먹고 다닐런지가 늘 걱정이었어. 요즘 신혼부부들 그렇잖아. 사 먹는 거 좋아하고 집밥 잘 안 먹고. 그래도 네가 영양사니까 영양적으로 내 아들 밥은 잘 챙기겠다 싶어. 그러니 내 아쉬운 소리 더 안 할 테니까 건강한 손주들 둘 아니 셋 정도 안겨주고 내 아들 먹는 거에 신경 좀 많이 써줘. 너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임신, 외할아버지 입원, 그리고 시어머니의 강력한 추진 등등 등 떠밀듯이 신속하게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혼전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 화도 나시고 속도 상해하셨지만 이내 저를 다독이시며 다 잘 될 거라 위안해 주시더라고요. 가끔 그때 부모님이 애 지우고 헤어지라고 말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 결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시댁 근처에다 집을 아예 사주셨죠. 그리고 그곳을 채우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전제품 삼성 거밖에 안 쓴다. 혼수로 해올 목록 줄 테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와야 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식구들이 다들 눈높이가 있어서 예단도 좀 신경을 써야 해. 다들 골프 치니까 골프 세트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야마하로 5세트 준비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고. 야마는 그때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엄청 비싼 거였더라고요. 집에 돈도 별로 없는데 혼수 때문에 기둥불이 뽑히겠더군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에게 너무 과하다고 살짝 말했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그 정도도 못하냐고 말이죠. 그냥 엄마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외동 아들인데 어차피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재산 되는 거야. 내 재산 되면 네가 좋은 거 아니야? 투자한다고 생각해. 장인 장모야 나이 들어서 돈 없을 거 뻔하고 그럼 그거 누가 감당하겠냐? 결국 네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생각하면 우리 엄마 요구가 과한 건 아니잖아.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때 참 힘들다라고 느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원망도 컸고요. 칠칠치 못해가지고 임시나 해가지고 원치 않았던 결혼, 거기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시댁에서 원하는 거 최대한 맞추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너 시집가면 우린 굳이 서울서 안 살아도 돼. 여기 아파트 팔 생각이었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 좀 더 넓고 쾌적한 곳 많더라. 우리 용인 쪽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딸은 태교에나 집중해. 그리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래도 시댁이 잘 사니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잖니? 부모님은 30년 반평생 마포에서만 사셨는데 저희 결혼 때문에 경기도로 나가시게 되었죠. 물론 지금은 그때 그 선택이 괜찮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때는 부모님께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딸 아이를 낳았고 둘째도 갖게 되었죠. 외할아버지는 꼬박 3년간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5년을 못 채우고 임종하셨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병원비는 많이 안 들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로 생각보다 결혼 생활은 어두웠어요. 남편은 술도 좋아했고 학창시절 때처럼 무리지어 다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 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죠. 대부분 고등학교 동창들이었고 아는 얼굴들이었죠. 대장놀이하기 좋아하고 사고도 많이 쳤는데 특히 여자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었습니다. 첫 딸 낳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는데 남편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 남자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미혼이었는데 남편의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병원에다 취직을 시켜줬고 같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나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남편 꼬붕이지 뭐. 내가 좀 멍청하잖냐. 전문대 나와서 막일하긴 싫고 결국 네 남편이 날 사무직 자리라도 준 거 아니야. 술 잘 마시니까 술 접대하라고. 우린 진짜 주인과 종놈 관계다. 내 신세 한탄하러 온 것은 아니고 네 남편 관리 좀 해라. 맨날 룸살롱 다니고 거기 나오는 여자들 주무르고 다니는 거 너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거 아니야? 종합병원 애들 접대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는 짓 보면 너무하다 싶다. 나도 남자지만. 나야 상관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가 좀 안 됐어서 그래. 내가 얘기했다고는 절대 말하지 말고 네가 잘 타이르던지 아니면 단속을 좀 해. 그래도 지 와이프에게는 주먹질 안 하겠지. 요즘도 가끔 난 맞고 산다. 이제 나도 30대인데 신세가 처량해. 정말 딴 뜻은 없고 선의의 조언이야. 결혼도 했겠다. 서른줄에 들어섰겠다. 게다가 애도 있는 사람이 나가선 여자질에 주먹질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집에서도 주먹질은 아니지만 화나면 물건 던지는 것은 예사라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여자 문제는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병원에 나가서 밥하랴,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남편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엄명도 있었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동창 친구의 말 듣고 남산 만남 배를 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하소연 안에 하소연을 했는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라고 남편 편만 들더라고요. 요즘 병원 병상수 늘린 거 안 보이니? 이번에 병상수 늘리면서 우리 돈도 들어간 상황이야. 환자 채우려면 종합병원에서 장기 입원 환자들 유지해야 하는데 환자 채우려면 종합병원에서 장기 입원 환자들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야. 술 먹이고 여자 붙여주고 다 그러는 거지. 네가 환자들 밥이나 해줄 줄 알지? 병원 경영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 남편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거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결국 네 남편이 너랑 애들 때문에 그렇게 밤새워 영업하고 일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속 깊은 애라면 지 남편 몸 추간나게 꼴물이나 잘 대령할 일이지. 너처럼 바깥에서 여자랑 시삭거리네 어쩌네 그런 철딱서니 오는 말 하지도 않는다.
너네가 지켜볼 거야. 경고야. 더 이상 내 아들 힘들게 하지 마라. 실망한 채로 집에 들어왔고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와서는 뭐가 또 그렇게 화가 나는지 물건 꽤 부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먹으로 턱을 맞았고 턱주가리가 돌아갔는지 입이 악물어지더라고요. 피는 질질 나지 정신은 몽롱하지 쓰러진 것 같은데 눈 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다행히 뱃속에 둘째는 큰 문제 없다는데 턱이 나간 게 문제더군요. 의사는 수술을 통해서 부서진 뼈 조각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고 다시 모양을 만들어 넣을 수밖에 없는데 산 달이 얼마 안 남아서 출산하자고 하더라고요. 서럽고 눈물 나고 분하고 그때 그 침상에 누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애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친정에서 숙식을 하면서 출산 예정 병원도 친정 근처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이혼해야겠다 결심을 굳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가정폭력과 외도를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못하게 되었어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 살해가 되어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 절차로 넘어갔고 거기서 남편이 더 이상 가정폭력을 일으키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애걸복걸하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제 뜻과는 거의 무관하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둘째 출산하고 시부모님들이 찾아와 이혼만은 안 된다며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도 있고 하니까 네 남편 앞으로는 절대 폭력 쓰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둘째도 낳았겠다. 애들만 생각해. 교육도 시키고 번듯한 가정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니? 애들이 무슨 죄야. 나도 앞으론 너에게 잘해줄게. 그동안 너무 너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 네가 딱 한 번만 내 아들 용서해 다오. 그 콧대 높았던 시어머니도 아들의 이혼남을 만들기 싫었던지 나름 자존심 굽히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굳었던 결심이 흔들렸고 결국 애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제 비위 맞춰 준답시고 퇴근도 일찍 하고 좀 친절하게 굴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각방 사용하기 시작했고 부부간의 대화는 많지 않고 애들 문제로만 간간히 대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종이와 펜을 내밀더라고요. 너랑 나랑 각서 한 장씩 쓰자. 만약 서로 외도해서 발각 시에 재산 분할 권리 포기하기로 말이야.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이거 쓰면 나도 헛짓거리 못하고 너도 딴 마음 안 품을 거 아니야. 서로 손해볼 거 없잖아. 쓰려고는 당신만 써. 지금까지 여자들이랑 놀아난 게 당신이지. 내가 남자들이랑 놀아난 건 아니잖아? 이걸 내가 왜 써? 그리고 지난번 비슷한 말 어머니도 하시던데. 재산 분할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혹시 어머니가 시켰어? 나보고 이거 쓰라고? 남편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시어머니가 시킨 것 같더라고요. 행여나 제가 남편 싫다고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혼남 되면 안 된다면서 저보고 정 좀 붙여보라고 화장품도 사주고 시어머니 쓰던 향수까지 챙겨주는데 뭐 하는 건가 좀 의아하긴 했었죠. 뻔한 속셈이야 보였지만 각서 쓰는 게 제게는 손해볼 거 한 개도 없던 거라 원하는 대로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나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할지 누가 알았나요? 저도 남편에게 마음 붙여보고 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남편이 좀처럼 반응이 또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딸들이랑 잠깐 놀아주고 방구석에서 뭘 하는지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주말에 슬쩍 나들이라도 가자고 하면 골프 접대에 있다고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시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앞으로 매주 주말에 내가 애들 볼 테니까 너는 너 하고 싶은 것 좀 해.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술도 한 잔씩 해도 되겠지? 좀 자유롭게 살아. 나나 네 남편이나 너를 너무 구속한 거 아닌가 싶어. 한 번도 호의를 베푼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혼 소송했던 게 충격이 컸나 싶었죠. 남편도 지나가는 말인 듯 주말에 어차피 자기는 골프 약속으로 꽉 차 있으니 계획 세워서 친구들이랑 놀라고 하더라고요. 돈도 몇십만 원 찔러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매주 주말에 애들이 없으니 처음엔 이상했는데 익숙해지더라고요. 미술관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 짧은 찰나 좀 평안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쑥 제 생활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남편의 꼬붕이라고 자처하는
친구 말이죠. 네 남편 오늘은 제주도로 골프 가서 내일 올 거야. 이번에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 마침 시간도 있고. 오늘 저녁 때 고등학교 동창회들 몇 명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 다 너 아는 애들이야.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네. 내가 픽업 갈게.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개중에는 한번 만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던지라 따라 나서게 되었네요. 아무도 몰랐던 제 첫사랑 같은 남자애였죠. 그 이름 듣는 순간 괜히 설레더라고요. 친구 따라 동창회 나갔고 그 남자애도 보고 진짜 재밌었네요. 그렇게 심장이 두근댔던 기억은 오랜만이었죠. 그때부터 남편의 꼬봉 친구가 주말에 저와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꼭 네 남편 오늘 어디 가는데 시간 되지? 였습니다. 처음엔 동창 친구도 돌아가면서 만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드라이브 가자고 하더라고요. 몇 번 따라 나서면서 나름 자유를 느꼈죠. 바람 쏘이기 좋은 것만 찾아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양수리에 갔을 때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 그 친구에게 말했죠. 주말에 나에게 연락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주말마다 좋은 곳에 드라이브 시켜준 거 너무 고마운데 뭐랄까? 이렇게 둘이서 다니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야. 동창들 만날 때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 둘이 따로 만나는 건 좀 이상해. 그래서 딱 오늘까지만 이렇게 고마워할게. 여러 번 생각해서 기분 안 나쁘게 말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고개 끄덕이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으슥한 모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닭살이 돋는데 순간 섬뜩했죠. 잠시간 말이 없었고 때마침 전화벨이 울려서 잠깐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기 녹음 기능을 켜두었죠. 혹시 남편이 이러라고 시켰니? 우리 시어머니도 한패고? 내 말이 맞겠지? 한번 말해봐. 그동안 우리 정도 많이 쌓였잖아. 솔직히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눈치챘어? 사실은 네 남편이 몇 달 전에 내가 너 꼬셔서 모텔까지만 가면 3천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준비는 다 해줄 테니까 나보고는 꼬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솔직히 나 돈도 필요했고 너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 그리고 알잖아, 네 남편 아직도 나 때린다니까. 지난번엔 골프채로 맞았어. 이번에 수락 안 하면 진짜 병신 만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기 시작했는데 너랑 같이 있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 돈 못 받는 건 괜찮은데 진짜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위험 있고 함정에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친구를 잘 타일렀습니다. 나도 널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리고 오늘은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 우리끼리 비밀로 할 테니까 생각할 시간을 달라. 가진 말로 친구를 설득했고 그 친구 다행히 제 말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들어왔고 시어머니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사진을 던지면서 말이죠. 지난번 양수리 모텔 갔을 적에 저와 꼬봉 친구가 차 안에 있는 사진이었죠. 네 년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벌건 대낮에 이게 무슨 짓거리야? 바람? 외도? 하도 너 하는 짓이 이상해서 사람 붙여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였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들, 그때 각서 받아놓은 거 있지? 이래서 엄마 말 들으라는 거였어. 내가 감이 있다니까. 저는 울분을 삼키고 또박또박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나 당신이나 내 말 안 듣고 안 믿을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애들 데리고 간다면 펄쩍 뛸 거고 조용히 나가 드릴게요. 이번엔 진짜 이혼하자고요. 저는 몇 달에 걸쳐서 이혼소송을 준비했고 마침내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쪽에선 저희 외도 사진과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고 이혼소송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위자료 및 재산 분할권 그리고 양육권도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녹취한 것이 있는데 지금 녹취록 작성 중이라 증거로 제출 못했는데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도 될까요? 판사는 녹취록은 나중에 제출하고 일단 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꼬봉 친구로부터 녹음했던 것을 법정에서 틀었는데 웅성웅성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은 어그러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재판에서 이겼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조금 받았죠. 물론 양육권도 받아서 지금까지 애들 키우고 있고요.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폭력이랑 사기 등으로 고소했는데 고소 취하해 달라고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계속 찾아와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진짜 뻔뻔하다. 당신이랑 어머니랑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따위로 살 수 있어? 볼 일 없으니까 다시 찾아오지 말고 죗값 받아. 난 당신이 감옥을 가길 바래. 가서 콩밥이나 먹어. 어머니가 콩밥 해다 주면 되겠네. 우리 애들 아무 때나 볼 생각하지 말고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면접 교섭권? 이런 것도 없어.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어. 그 뒤로도 합의를 하자고 몇 번 찾아왔고 결국 남편 무릎도 꿇리고 말았네요. 합의 대가로 싸게 퉁치려고 하지 마. 나랑 합의 보지 말고 변호사랑 합의 보라고 말해놨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조금만 더 멍청했으면 어쩔 뻔했어. 완전 국민 쌍년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골목대장 노릇하고 남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그래? 변호사랑 합의 보던가 콩밥 먹던가 알아서 해. 결국 형사고소 취하권으로 합의해 주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세상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악연이었죠. 악연. 사람 인연이란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모든 인연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